포크로프스크는 이미 함락됐어야 했고 도네츠크에 있는 이 도시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가 더 깊은 공격의 출발점으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방금 바뀌었습니다. 포크로프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3조 킬로미터를 돌파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허르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포크로프스크가 전선 전체 상황의 한 예라는 것입니다. 깊은 타격과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봅시다. 5월 19일 우크라이나 자원군 대변인 세르이 브라추크는 우크라이나 돌격대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포크로프스크 지역 깊숙이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최대 30km까지 돌파하며 강하게 진격했습니다. 이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포크로프스크 지역에 투입한 예비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예비군들은 훈련과 경험이 부족해 숙련된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의 전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줬습니다. 브라추크는 이번 일이 단순한 전술적 행동을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추크는 UAKB에 밝힐 수 있는 범위만 공개했습니다. 포크로스크에 대해선 명확한 이유로 위치를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위군은 단순한 전술적 반격뿐만 아니라 돌파작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을 해냈다고 브라추크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일부 지역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방어선 깊숙이 300km까지 파고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푸틴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중시하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푸틴 군대의 약점을 노려 반격하고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도 이제 그런 지역 같습니다. 브라투크 말이 맞다면 우리가 본 일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 깊숙이 진입하기 위한 추가 작전의 시작점입니다. 이는 결국 푸틴의 도네츠크 남은 지역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413번째 무인 시스템 부대, 즉 레이드 연대에서 포크로프스크 공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을 얻었습니다. X 게시물에서 레이드 연대는 자사 드론이 포크로프스크 고층 건물 잔해에 러시아 지휘소를 직접 타격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은 흥미롭습니다. 각 드론이 차례로 공격할 때마다 지휘소가 점점 파괴되어 결국 불타는 잔해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드 연대는 해당 지휘소가 러시아 연방 51군 소속 제구 독립 차량 화소총 여단, 즉 SMRB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휘소가 탐지되지 않길 바라며 일부러 고층 건물 폐허에 설치했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레이드 연대는 51군 소속 제구 독립 차량 화소총 여단, 즉 SMRB 지휘소 파괴로 적의 돈바스 공격 작전 계획과 조종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포크로스크 진격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하지만 푸틴을 더 놀라게 한 건 브라투크가 포크로스크의 우크라이나 반격이 도네츠크 전역의 여러 유사작전 중 하나라고 밝힌 점입니다. 포크로스테그를 넘어 우크라이나군은 미르호라드, 리만, 콘스탄티니우카로도 진격하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수개월간 점령했던 땅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도네츠크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후방이어야 할 지역에서 러시아 전선을 무너뜨려 러시아의 도네츠크 진격 시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크로스크는 이미 러시아에 넘어갔어야 했고 이제 2026년에 절반에 다다랐습니다. 그 지역은 러시아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푸틴과 측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길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점령을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크렘린은 이미 한동안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2025년 12월 1일에 포크로브스크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한 때부터입니다. 게라시모프는 이 소식을 널리 알리려 열성적이었고 크렘린이 텔레그램에 발표했으며 그는 직접 푸틴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듯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를 점령했다는 소식은 며칠 뒤 열릴 평화회담에서 푸틴이 이를 지렛대로 삼기에 딱 맞는 시기에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라시모프의 주장 하루 뒤 전쟁연구소 ISW나는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점령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SW는 또한 만약 그 도시가 함락되었다고 해도 푸틴이 주장한 것처럼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나머지 계획을 위한 좋은 거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포크로브스크의 서쪽, 북쪽, 북동쪽에 방어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러시아가 해당 지역을 진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2025년 말 보도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포크로브스크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는 환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보여주려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과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도시에서도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발언에 따르면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방향에 약 9만 9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에서 가장 큰 러시아군 집결입니다. 정말 많은 병력이죠. 하지만 이 병력들은 도네츠크 요세벨트, 특히 콘스탄티니우카시 주변에 집결해야 합니다. 이들이 포크로브스크 일대에 집결한 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포크로브스크는 푸틴이 주장했던 것처럼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기에 그다지 좋은 기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9만 9천 명의 병사는 도네츠크로 진격했을 것이며 푸틴은 9월까지 돈바스 점령 목표에 더 근접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브스크에서 반격 중인 지금 그 기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크로브스크에서의 병력 증강은 러시아가 영토를 잃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는 실제 통제가 주장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렘린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브스크에서 진전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크로브스크의 상황은 크렘린이 주장하는 것만큼 러시아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집니다. 3km 반격은 우크라이나의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 도네츠크 방어선에 약점이 있어 공략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십니다.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분석해드립니다. 푸틴의 포크로프스크에서 훨씬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후방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전방 반격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브라토크는 UATV와의 인터뷰에서 임시 점령지 깊숙한 곳에서 적의 보급과 관련된 대상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이는 전투 강도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크로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건 이 중거리 작전입니다. 지휘소 파괴는 한 예일 뿐이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지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전선 뒤 30, 180km 범위 내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지휘소뿐만 아니라 군용 차량, 방공망, 그리고 군수 지원 시설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공격만으로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들은 다른 곳에서의 공격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근 포크로브스크에서 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신형 중거리 드론을 이용해 포크로브스크 지역의 러시아 후방을 강타했습니다. 러시아가 당한 타격으로 인해 일부 최전방 병력은 지원을 잃거나 심지어 지휘관과의 통신 능력도 상실했을 것입니다. 혼란이 뒤따릅니다. 러시아의 방어가 흐트러지면 우크라이나 돌격대가 공격해 흩어진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고 방어선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브라투크는 중거리 타격이 러시아 공격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곧 알겠지만 그는 그 부분에서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더라도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전략이 반격과 도네츠크 내 다른 지역에 구축한 강력한 방어선과 결합해 러시아의 감당 못할 소모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브라투크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겪는 주요 문제는 손실 보충이라고 말합니다. 적의 1위 손실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꾸준히 약 1000명에 이르고 이는 러시아인들에게 큰 피해입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전략적 예비군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허점을 메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크로브스크에서 이를 다시 목격했습니다. 9만 9천 명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했으나 러시아가 많은 병력을 잃어 이들이 공격이 아닌 전선 허점 보완에 쓰이고 있어 공격 전력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브라툭의 러시아 손실 발언에 잠시 집중합시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온 흥미로운 수치들이 러시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시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선 전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3.5배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전사한 병사의 수를 비교하면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시르스키는 어떤 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전사할 때마다 7, 9명의 병사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프라틱이 말한 지속 가능성 부족을 잘 보여줍니다. 전사한 병사는 다시 전장에 투입될 수 없지만 부상당한 병사는 회복해서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35,203명에 달합니다.
비슷한 손실이 3월에도 기록되어 총 약 7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시르스키의 비율을 그 총합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월과 4월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약 2만 명을 사상자를 냈고 러시아는 7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월 1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사상자 중 62%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사살된 것이고 38%가 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43,400명의 병사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 전체 사상자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브라치크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월 8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약 6,000제곱킬로미터가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보면 이 계산은 푸틴에게 문제입니다. 이 속도라면 러시아는 도네츠크 완전 점령에 약 190만 명을 희생해야 합니다. 포크로우스크에 모인 9만 9천 명 병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곧 병력이 소모되어 추가 병력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도네츠크는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에서 전과를 올리고 중거리 타격까지 더하면 러시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허르질려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가장 미친 점은 푸틴이 계속해서 자신의 군대에게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무모하게 밀어넣으라고 명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 파블로 팔리사에 따르면 실패한 봄 공세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의 목표는 도네츠크 행정경계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포크로우스크와 무너진 요세벨트가 필요합니다. 그는 둘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는 데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공격을 명령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붕괴시키고 포크로우스크에서 영토를 되찾으면서 그 공격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밀어붙이겠지만 상황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라투크가 러시아가 공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월 19일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공격 횟수에서 동등하거나 때로는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장군은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르스키는 밀루티노프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의 특징은 처음으로 우리의 공세 횟수가 적의 공세 횟수를 넘어섰다는 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는 어제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고 인터뷰는 5월 9일 공개됐지만 더 전에 촬영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타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에 9만 9천 명 병력을 집결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푸틴의 군대에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로프스크에서 3제킬로미터를 진격한 것은 그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젤렌스키도 지금 우리가 포크롭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전장 전체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5월 19일 1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선에서 전세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진지를 지키며 러시아에 더 큰 피해를 입혔고 러시아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의 효과도 특히 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6월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먼저 짚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밀리타르니와의 인터뷰에서 시르스키는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더 높은 급여가 제공될 것이고 계약을 이행한 군인들이 전역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시급한 보직 군인에게 더 많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로 진격하고 반격에 나서며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해졌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우크라이나가 거둔 성과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심층 타격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후방 전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점령지에서는 중거리 드론이 전선에 있는 푸틴의 대리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포크로우스크에서 볼 수 있는 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 돌파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러시아 본토 1500km 떨어진 페름 정유소 등지에 수백 대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5월 여러 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장거리 작전으로 애틀랜틱 카운슬은 5월 19일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서 승리 중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와 항구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가 가장 가치 있는 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병력에게 연료와 기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방공 시스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더 많이 공격할 공중 경로를 엽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들은 사거리가 확장돼 일부는 러시아 후방을 타격하기 위해 70km 이상까지 도달합니다. 이것은 천천히 잠식해가는 전략이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성공시킨 수많은 반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남부와 동부에서 영토가 해방되고 있습니다. 점령지 지원이 끊기고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이 강화되며 전선 러시아군 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점령을 위한 봄, 여름 공세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을 돌파하며 우리는 푸틴이 실은 무능한 전술가라는 점을 드러낼 더 큰 반격의 시작을 볼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어디를 보든 드론이든 전선에서 벌어지는 공격 횟수든 심지어 차지해가는 영토의 규모든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지도자는 자신의 수도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월 초 러시아가 거대한 불덩이에 휩싸였을 때 자비는 없었고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키이우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을 다룬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하고 다음 콘텐츠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